around the world, please welcome the Fantastic Four. Mr. Fantastic, Invisible Woman, Human Torch. I love you, Johnny! We'll face it together. As a family. 내가 좋아했던 나의 전부였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 시나리오를 시작합니다. 하나 이상의 생명체를 죽이세요. 근력에 300코인을 투자합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를 지켜보는 존재다. 옥자 씨는 꼭 이 세계에서 살아본 사람 같아요. 클리어 하면 돼요. 그걸 누가 할게요? 있어요, 딱 한 사람. 나는 내 동료들과 함께 이 이야기의 결말을 새로 쓰겠다. 네, 소설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상상 다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누적 조회수 2억 뷰 이상의 웹소설을 영화한 전지적 독자 시점이 이틀째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면서 흥행동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1961년 마블 코믹스 만화로 처음 공개된 슈퍼히어로 집단이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로 돌아왔습니다.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박찬욱 감독의 신작까지 민용준 영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영화 어제 개봉한 따끈따끈한 신작 판타스틱 4군요. 네. 판타스틱 4 이제 새로운 출발이라는 부제를 또 달고 있는데요. 뭐 말 그대로 마블이 최근에 좀 많은 부침을 겪고 있죠. 뭔가 원작 팬들이 좋아했던 그 영화를 좋아했던 팬들이 많이 떠나가는 느낌도 있고 새로운 작품이 나와도 좀 실망스럽다는 평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 작품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출발을 알리는 그런 기점이 되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판타스틱 4 마블의 리부트 선언이라는 말까지 나오던데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좀 기대할 만한가요? 일단은 저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좀 어느 정도 좀 만족스럽게 본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일단 이 작품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잖아요. 이 판타스틱 4라는 이 캐릭터들이 사실 한국에선 조금 인지도가 약한 편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인지도가 높은 그리고 마블 코믹스 안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사실은 마블의 그 MCU라고 하는 마블 스튜디오에서 만든 영화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유가 한동안 그 20세기 폭스사의 그 판권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마블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디즈니에서 이 20세기 포크를 인수를 하면서 드디어 처음으로 MCU에 편입이 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화제가 되고 있는 마블 영화 시리즈 판타스틱 4의 한 장면 잠깐 만나보시겠습니다. Superheroes of all time. Say, it's clobbering time! That's just in the cartoon. You don't want to just crush him like that. The four of us will face the danger. We will protect you. Family. It's about connecting to something bigger than yourself. We'll face it together. 네, 자, 이 영화 배경이 1960년대 뉴욕이라고 그래요. 언뜻 보기에는 이 영화 대부에서 봤던 세트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군요. 네, 아까 뭐 자막에서도 나왔는데 이 판타스틱 4라는 작품의 원작 코믹스가 1961년도에 처음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제라고 달린 새로운 출발이라는 그 부제처럼 이제 마블에서 새롭게 뭔가 시리즈를 개편해서 이제 새로운 시점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 시리즈의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약간 천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당시 60년대 분위기가 많이 영화에서 반영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마블이 자신들의 어떤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다시 받아들여서 굉장히 다시 한번 잘 만져보겠다라는 야심이 녹아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근데 마블 영화들 보면 이게 계속 시리즈가 나오는데 전 시리즈들을 안 보면 이 1, 2, 3편 안 보면 4편을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습니까? 이 작품이 그런 점에서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작들이
예를 들면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긴 여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관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대한 불꽃놀이를 보고 싶다는 욕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많은 캐릭터들이 소모가 되고 사라지고 상실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캐릭터들을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었고요. 동시에 디즈니 플러스 그 시리즈와 함께 영화가 연기가 되면서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약간 피로감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마블의 브레인으로 꼽히는 CEO인 케빈 파이기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슈퍼히어로 피로감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데 이 판타스틱 4는 그래서 과거에 아이언맨이 처음 시작되는 분위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실 로버트 다운 주니어도 잘 모르고 아이언맨이라는 캐릭터를 잘 모르던 한국 관객들이 그 영화에 빠졌던 이유는 그게 아주 원점에서 굉장히 잘 흥미로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판타스틱 4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만들어졌던 작품들이 있지만 그 작품과 무관하게 새롭게 완전 리부트된 작품이기 때문에 기존의 마블 시리즈의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지 않고서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여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부제처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영화입니다. 예습 안 해도 된다. 됩니다. 네. 자, 슈퍼히어로 이야기. 근데 이 가족 히어로물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왜 슈퍼히어로에게 가족이 들어갑니까?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판타스틱 4라는 이 캐릭터들이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명의 캐릭터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판타스틱 4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판타스틱 4가 그 케빈 파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디즈니 최초의 가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부부도 있고 심지어 친남매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명의 캐릭터는 절친입니다. 근데 이 인물들이 사실 알고 보면 다 과학자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우주 탐사를 나갔다가 우주 방사선을 쐬면서 갑자기 DNA가 변형돼서 각자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됐다는 어떤 사연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아주 처음에 이 인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4년 뒤에 이들이 이렇게 활동했던 것들을 그동안 쭉 풀어주듯이 지금 저희가 뉴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4주년 특집 방송으로 마치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들이 굉장히 팝스타처럼 군림하고 있는 어떤 세계를 보여줘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영화에서 처음에 지구 828, 그러니까 828번째 지구 이런 식의 어떤 설정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봤던 어벤져스 시리즈는 614번째 지구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멀티버스 세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멀티버스인 지구를 보여주면서 거기에는 어벤져스가 없는 판타스틱 4만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벤져스 세계관을 보지 않고도 그냥 판타스틱 4가 이루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 우리가 가족주의로 같이 결합해서 보듯이 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판타스틱 4의 관전 포인트 딱 하나만 꼽자면 뭘까요? 저는 이 영화에서 디자인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영화의 디자인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레트로 슈퍼리즘이라는, 레트로 퓨처리즘이라는 디자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60년대에 유행했던 디자인이기도 한데 실생활에 반영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당시에 상상하는 어떤 미래에 관한 디자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90년대에 생각했던 21세기가 지금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0년대 생각했던 미래의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어떤 곡선과 매끄러운 어떤 디자인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그 시대의 어떤 풍요와 낭만 같은 걸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각적 재미가 상당하고요. 그 안에서 남아있는 그 시대의 어떤 풍요로움을 좀 관람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한국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작품인데, 자, 이 소설 속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진다는 설정이더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작품 자체가 웹소설이 원작이긴 한데 이 영화에 있는 원작의 설정도 웹소설에 빠져든 독자가 자기의 마음대로 그 웹소설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작품에서 주인공 이름이 김독자입니다. 그래서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희적인 제목인데 이 문제는 이 작품이 사실은 멸망하는 세계에 관한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을 3가지 방법이라는 작품의 유일한 독자였던 겁니다. 조회수가 딱 1밖에 안 나오는 웹소설을 혼자서 꾸준히 끝까지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의 결말을 아는 유일한 독자로서 그 소설 안에 있는 세계관 안에 있는 그 인물이 돼서 완전히 혼자서 그 방법을 고안해내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원래 이 세계관에 없던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나비 효과처럼 계속 변형이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고 동료를 만나고 갈등과 충돌을 하지만 결국 어떻게 화합해서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이야기예요. 스토리를 따라가는 재미가 있겠군요. 자,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출연 배우들도 눈에 띈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로 주목받은 안효섭 배우가 주인공 김독자 역을 맡았는데요. 이번엔 어떤 연기를 선보였을지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맡아왔던 역할들과 다르게 독자라는 역할이 저한테는 굉장히 삼삼했어요. 삼삼했기 때문에 더 어떻게 색이 입혀질까에 대해서 궁금했었고요. 그걸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독자는 그 특별한 어떤 인물도 아니다. 정말 이 영화를 보시는 모든 관람객분들이 독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누구나 탑승할 수 있을 것처럼 연기를 해야겠다. 정말 일반적이고 스페셜한 거 하나 없이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안효섭 배우, 이 배우들을 대개 보면 어떤 영화에 나오더라도 자신이 좀 멋져 보이길 바랄 텐데 그런 걸 버렸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 작품에서 히어로 캐릭터는 좀 따로 있거든요. 이민호 씨가 연기한 유중호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적 독자 시점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살아야만 사실은 자신의 허브 캐릭터인 자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관에서 이제 생존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결국에는 주인공을 보조하고 굉장히 도움을 주는 역할이기도 한데 이 외에도 사실은 뭐 최수빈 씨나 신승우 씨, 나나 그리고 지후, 뭐 블랙핑크로 유명한 지후 씨죠. 이런 배우들이 굉장히 젊은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배우들의 열연을 보는 것도 이 영화의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배우 이민호 씨가 이 작품으로 10년 만에 스크린 복귀를 한다고 그래요. 배우들 보는 재미가 좀 있겠군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앙상블이라고 하죠. 굉장히 모두 배우들이 협력해서 연기를 해서 뭔가 굉장히 흥미로운 시너지를 내는 것들을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그런 앙상블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동시에 그리고 젊은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영화라서 앞으로 한국 영화 혹은 한국 드라마의 미래를 이끌어갈 배우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네, 예고편 잠깐 보면서 같이 느끼셨겠습니다만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CG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CG가 거의 과시적으로 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CG 비중이 이제 차지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그리고 그 표현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뭐 할 수 있는 장르가 정말 다변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영화에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CG의 어떤 기술력은 높아졌지만 거기에 맞는 액션 연출이나 굉장히 관객을 몰입하게 만드는 감정선을 호소하는 방식들은 아직까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시사하는 좀 양가적인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이 기대 반 걱정 반이잖아요. 팬층이 탄탄한 반면에 조금만 기대에 못 미쳐도 호평을 받기 일쑤인데 평론가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아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약간 좀 아쉬움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굉장히 기술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새로운 시도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한국에서 보기 힘든 약간 현대적인 배경의 판타지물이거든요. 그 안에는 굉장히 좀 현란한 액션씬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쉬운 거는 이 영화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잘 버무리고 잘 조합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선 좀 많은 고민이 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게임 같은 설정이란 말씀 주셨는데 게임은 이제 클리어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그런 미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영화와 게임의 문법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영화가 그렇다면 게임의 문법을 아주 충실하게 잘 반영했는가 아니면 반대로 영화가 영화적인 완성도를 위해서 게임의 무언가를 차용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 영화가 좀 무언가를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흡수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영화 좀비 딸이군요. 자, 좀비 영화 같은데 보통 이 부산행이 생각나서 좀 무섭지 않나? 이거 땀을 흘리면서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진 않다고요? 네, 이 영화는 이제 7월 30일에 개봉할 예정인데요. 아까 제가 원작 소설이 있는 웹소설이 있는 작품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작품의 원작은 또 웹툰입니다. 웹툰의 제목이 좀비가 되어버린 나의 딸이라는 제목인데 나의 딸이라는 건 분명히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흥이가 굉장히 돋보이는 영화예요. 어떻게 보면 좀비는 거들 뿐 사실은 아버지가 딸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굉장히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결국엔 서울에서 좀비가 이제 범람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고향인 시골로 오랜만에 도망을 가가지고 그 과정에서 좀비가 되어버린 딸을 지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캐릭터도 등장을 하고 고향의 절친도 등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남들에게 이걸 숨기기 위해서 서로 간의 우정과 어떤 가족애와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 딸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가 이 노력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애처롭게 등장을 해요. 네, 뭐 조정석 씨가 믿고 보는 배우고 또 이번에 주인공인데
자, 기생충에 나왔던 이정은, 조효정 씨 같은 유명한 배우들이 다수 나오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앙상블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설정만 보면 되게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영화의 어떤 단점이나 약점 같은 것들을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굉장히 잘 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정석 씨가 하는 연기가 굉장히 걸출하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배우들과 아우러서 굉장히 유머의 어떤 톤을 높이고 동시에 드라마의 감동을 굉장히 좀 세심하게 다루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배우들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고요. 그 조정석 씨가 전작인 그 파일럿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영화를 사실은 이 좀비 딸의 감독인 필감성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성함을 가지신 감독님이십니다. 이 감독님과 같이 전작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47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도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많지 않았는데 그만큼 조정석 씨의 코미디가 이제 통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작품도 과연 통할까 궁금하긴 합니다. 기대가 되는군요. 자, 마지막으로 평론가님이 꼭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건 굉장히 간만에 이제 한국 영화계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올해 8월 말부터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토론토 국제영화제가 열리는데 그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한국 영화를 13년 만에 박찬욱 감독의 12번째 장편 영화 어쩔 수가 없다가 경쟁 부분에 초청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토론토 영화제는 역시나 한국 영화 최초로 그 경쟁 부분에 진출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 같은 굉장히 좋은 독립영화를 만든 윤가은 감독의 신작인 세계의 주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요즘에 좀 영화계가 어렵다, 한국 영화 좀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돌파하려면 뭐 정부적인 어떤 제도도 중요하고 동시에 사람들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결국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작가주의적인 그리고 대중에게 뭔가 생각을 던져줄 수 있는 그리고 재미를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작품들이 나오는 건 정말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아마도 이 자리에서 이 영화들을 소개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영화들이 이 영화제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민용준 영화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끝내기 전에 한마디 공지사항을 말씀드려야 되겠군요. 오늘 방송에 사용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방송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려야 됐는데 못 드렸다는군요.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